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는 승객들을 태운 비행기는 살기 위해 오히려 3,000km를 더 날아갔습니다. 미얀마 상공, 예고 없는 죽음의 난기류. 척추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중상자만 9명. 객실은 순식간에 지옥이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태국과 베트남의 대형 공항들은 수용 불가를 외치며 문을 닫았고, 그때 기장은 모두가 미쳤다고 말한 선택을 합니다. 가장 먼 곳, 대한민국 인천. 자살행위처럼 보였던 이 결정 뒤에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의 국가 단위 응급 대응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국제 NGO 감사관은 그날 이후 자신이 믿어온 선진국의 기준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전 세계 항공업계가 주목한 3,000km의 도박, 그 끝에서 한국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3만 피트 상공에서 제 몸이 천장으로 떠올랐을 때 전 확신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청천난기류였거든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공중의 함정이었죠. 제 이름은 마야 린드홀름입니다. 나이는 29이고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재난구호 감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직함은 좀 길어요. 정식으론 재난대응 효율성 평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재난 현장에 뿌려진 구호 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숫자를 보고 보고서를 읽고 시스템을 평가하죠. 감정보단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날도 그랬어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닷새간 구호자금 감사 일정을 끝내고 방콕을 경유해서 스톡홀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비행기는 UN 의료봉사단 인사들과 유럽의회 고위 관계자들까지 탑승한 특별편이었어요. 좌석 간격도 넓었고 기내식도 괜찮았고요. 전 노트북을 펼쳐놓고 다음 주 파리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륙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얀마 인근 상공이었죠. 기장에 안내방송도 없었고 기체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정말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비행기가 아래로 떨어진 거였죠. 천장에 머리를 박았고 옆 좌석 남자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고요.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락했어요. 이번엔 바닥으로요. 무릎이 좌석 팔걸이에 부딪혔고 누군가의 가방이 제 얼굴을 강타했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죠. 정신을 차렸을 땐 객실 천장 패널 여러 개가 떨어져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전 그제야 깨달았어요. 재난이요. 제가 늘 보고서로만 보던 그 재난이 지금 여기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객실 앞쪽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독일어였어요. 의사를 찾는 소리였죠. 전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로 바닥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그 옆에서 여자 한 명이 울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 손을 떨며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죠. 무릎이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생존 확률, 구조 소요 시간, 의료자원 배분 우선순위. 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감정보단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때 전 몰랐습니다. 이 비행기가 앞으로 3,000km를 더 날아가게 될 거라는 것도,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도요. 객실은 단 몇 분 만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아니, 전쟁터보다 더 끔찍했어요. 최소한 전쟁엔 의무병이 있고 후송 계획이 있고 지휘 체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긴 3만 피트 상공이었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UN 의료봉사단 소속 외과의사 에밀 바우어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독일 사람이었죠. 42쯤 돼 보였고 이마에 상처가 나 있었지만 침착했습니다.
그는 객실을 훑어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의료 경험 있는 분, 지금 당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3명이 일어났어요. 간호사 2, 응급구조사 1명이었죠. 에밀은 그들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증 환자 파악, 기도 확보, 출혈 통제. 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에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도울 수 있어요? 전 고개를 저었죠. 전 의료인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럼 기록해요. 환자 상태, 위치, 증상. 전부 적어두세요. 전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다행히 켜졌어요. 전 에밀을 따라 객실을 돌기 시작했죠. 첫 번째 환자는 50대 남성이었어요. 좌석 사이에 끼어 있었고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개방성 골절이었죠.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와 있었어요. 전 입을 막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거든요. 에밀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다리 골절, 출혈 중등독, 의식 명료. 우선순위 2등급. 전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했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25쯤 돼 보였죠.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에밀이 그녀의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응 느림. 경추 손상 의심.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3번째, 4번째, 5번째. 숫자가 늘어날수록 전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평소에 다루던 숫자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산 집행률, 구호품 배분 효율, 수혜자 만족도. 깔끔하게 정리된 표와 그래프였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피 흘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객실 맨 앞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의사! 여기요, 빨리요. 전 에밀을 따라 뛰어갔습니다. 1등석 구역이었어요. 거기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죠.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양복 입은 신사였어요. 옆에 선 여자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유럽의회 의원이에요. 빨리 살려주세요. 에밀은 남자의 맥박을 짚었어요. 얼굴이 굳었죠. 복부 내출혈 의심.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해요. 여기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반드시 살려야 해요. 전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제가 늘 평가하던 게 바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 배분, 우선순위 결정, 의료 접근성. 보고서론 간단했어요.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공정하게 배분한다. 그게 원칙이었죠. 하지만 지금 여긴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의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고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 문득 떠올렸어요. 5년 전 제가 처음 아시아 구호 현장에 갔을 때를요. 필리핀이었죠. 태풍 피해 지역 복구 프로젝트였어요. 현지 정부는 멋진 재난 관리 시스템을 자랑했죠. 최첨단 정보기술 기반이라고요. 하지만 실제론 서류만 번지르르 했어요. 구호품은 창고에 쌓여 있었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배웠어요. 시스템은 겉모습만으론 믿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또 떠올렸죠. 3년 전 제 전 남자친구를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책임감 있어 보였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도망갔어요. 거짓말을 했고 변명을 늘어놨고 결국 전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전 또 배웠어요. 사람도 겉모습만으론 믿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전 의심했어요. 시스템도 사람도 약속도요. 특히 아시아는요. 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비어 있을 거라고요. 에밀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숫자와 원칙으로 쌓아 올린 제 확신이요.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에 긴급 착륙 허가를 요청 중입니다. 객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공항이 반드시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요. 기장 요한 페르소는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52살쯤 돼 보이는 스웨덴 사람이었죠. 30에 넘게 비행기를 몰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지금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긴급 착륙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우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입니다. 전 시계를 봤어요. 현지 시각으로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에밀이 중얼거렸습니다. 방콕이면 1시간 안에 착륙할 수 있어요. 1시간. 복부 출혈 환자에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아니, 충분해야만 했죠. 하지만 10분 뒤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어두웠어요. 방콕 공항에서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야간 시간대 활주로 사용 제한과 대형 사고 수용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객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부를 해요? 에밀이 주먹을 쥐었어요. 전 그의 턱 근육이 떨리는 걸 봤죠.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야간 제한. 말도 안 돼요. 응급 상황인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놀랍지도 않았거든요. 전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규정, 절차, 책임 회피. 재난 현장에서 가장 흔한 풍경이었죠. 기장이 다시 교신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하노이였습니다. 베트남이요. 우리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약 900km 떨어진 곳이었죠.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상자. 15명 이상 탑승, 즉시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베트남어가 들렸어요. 그리고 영어로 답변이 왔습니다. 동시 수용 가능한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합니다. 최대 5명까지만 수용 가능합니다. 5명. 우리 비행기엔 중증 환자가 15명이었어요. 누굴 내리고 누굴 태워갈 건가요? 누가 그 결정을 내릴 건가요? 에밀이 조종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전 그를 따라갔죠. 조종실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기장과 부기장이 헤드셋을 낀 채 긴박하게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에밀이 말했어요. 기장님, 복부 출혈 환자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알고 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전 그걸 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함이 터졌어요. 저 사람부터 내려야 해요. 유럽의회 의원이에요.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구호단체 간부 루카스 마이어였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목소리가 컸고 덩치도 컸어요. 그는 1등석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저분이 죽으면 큰일 나요. 언론에 나고 조사받고 책임 물어요. 그러니까 저분부터 먼저 내려야 한다고요. 에밀이 차갑게 말했어요. 의학적 우선순위는 직위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닥쳐요. 당신은 정치를 몰라요. 루카스가 통로를 막아섰어요. 그는 1등석 좌석 옆에 서서 다른 승객들을 밀어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다리 골절 환자였는데 말이죠. 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인도주의 구호단체 간부가 할 짓이었나요? 이게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돕는다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에밀이 루카스에게 다가갔어요. 비키세요. 안 비켜요. 저분이 먼저 내려요. 지금 당장 비키라고요. 두 사람이 대치했습니다. 객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누군가 울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있었죠. 승무원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요. 싸우지 마세요. 전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가까운 공항은 우릴 원하지 않았어요. 규정 때문에, 인력 부족 때문에, 책임지기 싫어서요. 그리고 여기 안에선 사람들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죠. 권력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살고 싶어서요.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니, 애초에 시스템 같은 건 없었던 걸지도 몰라요. 전 창밖을 봤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이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도시의 불빛이 보였죠. 하지만 그 불빛은 우리한테 닿지 않았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쿠알라룸푸르에도 요청했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대기. 또 대기였어요.
에밀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엔 땀이 흥건했죠. 마야, 복부 출혈 환자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40분 안에 수술실에 못 들어가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 알고 있었어요. 40분이면 우린 끝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이었죠. 중환자 수용은 가능하나 외상 전문의가 당직 중이 아닙니다. 호출에 최소 45분 소요됩니다. 45분. 너무 늦었어요. 객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가 아니라 절망의 침묵이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흐느끼기 시작했죠. 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게 뭐였나 싶었거든요. 국제협력, 재난대응 시스템, 인도주의. 전부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거였나요? 에밀이 조종실로 들어갔어요. 기장과 뭔가 얘기를 나누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야, 기장이 마지막 선택지를 꺼냈어요. 뭔데요? 인천이요. 인천이요? 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이요. 전 멍하니 그를 쳐다봤어요. 인천은 여기서 3,00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비행시간만 4시간이었죠. 중상자를 태우고 4시간을 더 날아가라고요? 에밀이 말했습니다. 기장은 인천이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해요. 하지만 미친 소리예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전 고개를 저었죠. 3,000km요? 4시간이요? 복부 출혈 환자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한국이요? 에밀, 정신 차려요.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해요. 전 봤어요. 아시아 구호 현장에서 얼마나 시스템이 엉망인지요. 서류는 멋있어요. 보고서는 화려하죠. 하지만 실제론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객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에밀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인천 관제탑에 국제 비상 호출을 시작합니다. 기장 요한 페르손이 헤드셋을 쓴 채 말했습니다. 인천 관제탑. 이쪽은 스칸디나비아 항공 특별편 SK901입니다. 국제 비상 상황을 선포합니다. 청천난기류로 인한 기체 손상 및 중상자 다수 발생. 긴급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잡음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렷한 한국어 억양의 영어가 들렸습니다. SK901 인천 관제탑입니다. 비상 호출 수신했습니다. 즉시 수용 가능합니다. 현재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알려주세요. 즉시 수용 가능. 그 말에 기장의 어깨가 약간 풀렸어요. 하지만 전 믿을 수 없었죠. 3,000km 떨어진 공항이 즉시 수용한다고요? 심지어 환자 상태도 모르면서요? 기장이 답했습니다. 현재 미얀마 북부 상공, 고도 3만 피트입니다. 인천까지 예상 비행 시간은 4시간 15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항로를 북동쪽으로 변경하세요. 최우선 활주로를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사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더 차분해졌고 더 빨라졌죠. 지금부터 환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중상자 수는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중증도 분류가 됐습니까? 기장이 에밀을 쳐다봤어요. 에밀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종실로 들어갔죠. 그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1등급 긴급 수술 필요 환자 3명, 2등급 중증 환자 7명, 3등급 경증 환자 5명입니다. 1등급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 복부 뇌출혈 의심, 혈압 90대 50으로 하강 중, 의식은 있으나 불안정. 두 번째, 경추 손상 의심, 사지마비 증상, 동공 반응 느림. 세 번째, 개방성 대퇴골 골절, 지속적 출혈, 쇼크 초기 단계. 관제사는 메모하는 듯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권역 외상센터 3곳에 동시 수용 준비를 지시하겠습니다. 1등급 환자는 각각 분산 배치, 2등급 환자는 인천과 서울 소재 외상센터로 이송합니다. 전귀를 의심했어요. 권역 외상센터 3곳, 동시 수용, 분산 배치.
이건 그냥 착륙 허가가 아니었어요. 작전이었죠. 관제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내 의료자원 현황을 알려주세요. 의사, 간호사, 의약품 보유 상황입니다. 에밀이 대답했어요. 외과의사 1명, 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1명입니다. 기내 응급키트는 2세트, 산소는 충분합니다. 진통제와 수액은요? 모르핀 4앰플 남았고 수액은 60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세요. 혈압 하강 환자에게는 수액을 지속 투여하고 출혈 부위는 압박 지혈을 유지해 주세요. 4시간 동안 상태 변화를 30분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밀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의료 지시를 내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옆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대기 중입니다. 필요하면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전 입이 벌어졌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관제탑에 대기하고 있다고요?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요? 에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SK901 안전하게 오세요.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무전이 끊겼어요. 조종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기장이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부기장이 항로를 수정하기 시작했죠. 에밀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전 뒤로 물러났어요. 객실로 돌아왔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천이요. 한국이요. 한국?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데요? 4시간이요. 루카스가 비웃었어요. 4시간? 미쳤군요. 저 의원님은 4시간을 못 버텨요.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4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복부 출혈 환자는 이미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고 경추 손상 환자는 언제 호흡 정지가 올지 몰랐죠. 개방성 골절 환자는 감염 위험이 시시각각 커지고 있었어요. 전 제 가방을 뒤졌어요. 태블릿이 있었죠. 화면이 금가 있었지만 작동했습니다. 전 파일을 열었어요. 3년 전 제가 평가했던 한국재난대응 보고서였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외형상 선진적이나 실질적 운영에서 부처 간 협력 부족, 현장 대응 인력의 경험 부족, 그리고 과도한 서류 중심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전 그 문장을 계속 읽었어요. 부처 간 협력 부족, 현장 대응 인력의 경험 부족, 과도한 서류 중심주의. 그런데 방금 관제탑에서 들은 건 뭐였죠? 권역 외상센터 3곳 동시 가동. 응급의학과 전문의 즉각 배치. 30분마다 상태 보고 요청. 이건 서류가 아니었어요. 실행이었죠.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말로만 그렇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 가방 속엔 또 다른 파일이 있었어요. 개인 일기장이었죠. 전 그걸 열었습니다. 3년 전 날짜로 돌아갔어요. 오늘 준혁이와 헤어졌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중요한 순간에 도망갔다. 나는 그를 믿었는데 그는 나를 속였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 건가?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으론 책임을 회피하는. 전 화면을 껐어요. 왜 이걸 다시 보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순간에? 에밀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야, 인천 관제탑. 당신도 들었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전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저는요, 에밀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방콕이 우릴 거부했을 때, 하노이가 오명만 받겠다고 했을 때, 전 정말 절망했거든요. 하지만 인천은 달랐어요. 그들은 질문부터 달랐어요.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물었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에밀이 계속 말했습니다. 3,000km는 멀어요. 하지만 가까운 곳이 우릴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먼 곳이라도 가야죠. 준비된 곳으로요. 준비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지만 믿어보려고요.
전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아래로 산맥이 보였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만 드러나는 땅이었습니다. 그 너머 3,000km 끝에 한국이 있었어요. 전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제 편견이 틀렸기를요. 4시간은 길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4시간 15분이었죠. 18,000km를 시속 800km로 날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객실에선 15명의 생명이 흔들리고 있었죠. 첫 30분이 지났어요. 에밀이 1등급 환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복부 출혈 환자의 혈압은 90대 50에서 80대 40으로 떨어졌어요. 안색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에밀이 수액 속도를 높였습니다. 버텨요. 조금만 더 버텨요.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장이 인천관제탑에 첫 번째 보고를 했어요. 인천관제탑 30분 경과 보고입니다. 1등급 환자 1번, 혈압 80대 40, 수액 투여 중입니다. 관제사가 대답했어요. 수신했습니다. 수액 투여량을 시간당 200ml로 유지하세요. 의식 상태 변화 즉시 보고 바랍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관제사가 덧붙였어요. SK901 현재 인천공항 응급의료팀이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활주로 33 레프트를 전용 배정했고 구급차 1호대가 배치됐습니다. 소방구조대와 공항의료진도 스탠바이 중입니다. 1호대. 구급차가 15대요. 전 계산을 해봤어요. 환자 1명당 구급차 1대씩이었어요. 동시 이송이었죠. 에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마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환자 몇 명씩 나눠 태우거든요. 하지만 1명당 1대씩이면. 뭔데요? 각 환자마다 전담 의료진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송 중에도 모니터링이 끊기지 않는 거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1시간이 지났어요. 경추 손상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어요. 호흡이 얕아지기 시작했죠. 에밀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숨을 쉴 때마다 괴로워했어요. 에밀이 급하게 조종실로 갔어요. 관제탑과 연결해주세요. 무전이 연결됐습니다. 에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인천 관제탑 1등급 환자 2번 경추 손상 환자입니다. 호흡 곤란 증상 악화, 산소 포화도 92%로 하강 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죠. 좀 더 차분했고 좀 더 전문적이었어요. SK901. 이쪽은 아주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의학과 최민지입니다. 환자 상태를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에밀이 대답했어요. 호흡수 분당 28회, 얕고 불규칙합니다. 사지마비 지속 중이고 목 부위 통증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추 보호대는 착용했습니까? 네, 기내 응급키트에 있던 걸로 고정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부터 제 말을 정확히 따라해 주세요. 환자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하세요. 단, 목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산소 유량을 분당 10리터로 높이세요. 그리고 환자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의식을 유지하게요. 에밀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에게 돌아갔어요. 전 그를 따라갔죠. 그는 조심스럽게 환자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환자의 호흡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에밀이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요나스요. 요나스, 잘 듣고 있어요. 지금 한국 의사 선생님이 우릴 돕고 있어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요. 환자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전기에서 최민지 의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환자분, 저 들려요? 전 한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의사예요. 지금 수술실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계속 숨 쉬세요. 우리가 꼭 살려드릴게요. 전 소름이 돋았어요. 비행기 안 환자에게 한국에서 직접 말을 거는 의사라니요. 이건 그냥 교신이 아니었어요. 치료였죠. 이미 치료가 시작된 거였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개방성 골절 환자의 출혈이 다시 시작됐어요.
압박 붕대가 피로 젖었죠. 간호사가 새 붕대로 교체했지만 계속 피가 스며나왔습니다. 루카스가 다시 소리쳤어요. 이것 봐요. 이 사람 피를 계속 흘리잖아요. 한국까지 가다간 죽어요. 지금 당장 가까운 곳에 내려야 한다고요. 에밀이 차갑게 말했어요. 가까운 곳은 우릴 안 받아요. 잊으셨어요? 그럼 억지로라도 내려야죠. 비상 착륙이잖아요. 활주로 없는 곳에 어떻게 내려요? 그건. 루카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주먹을 쥐고 좌석을 쳤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그를 쳐다봤죠.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전 조용히 골절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30쯤 돼 보였죠. 덴마크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전 물티슈로 그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죠.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곧 도착해요. 정말요?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전 대답하려다 멈췄어요.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준비돼 있을까요? 아니면 또 실망하게 될까요?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관제사였어요. SK901, 현재 비행시간 2시간 경과했습니다. 남은 예상 도착 시간은 2시간 15분입니다. 환자 상태 변화 있습니까? 에밀이 대답했어요. 1등급 환자 3번, 대퇴골 골절 환자 출혈 지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형외과 외상팀이 이미 수술실 대기 중입니다. 도착 즉시 수술 들어갑니다. 도착 즉시 수술. 기다림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복부 출혈 환자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에밀이 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깨어 있어요. 눈 뜨세요.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초점이 흐릿했죠. 에밀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인천 관제탑 1등급 환자 1번 의식 저하 시작됐습니다. 최민지 의사가 즉시 대답했어요. 혈압은요? 70대 40입니다. 쇼크 단계 진입 중이에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지금 당장요. 에밀과 간호사들이 환자의 좌석을 재빨리 조정했어요. 다리를 올렸죠. 환자가 신음했지만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75대 50으로 올라갔어요. 좋아요. 그 상태 유지하세요. 1시간만 더 버티면 돼요. 우리 수술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1시간. 4시간 중 3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딱 1시간 남았죠. 전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푸른 바다였어요. 기장이 말했습니다. 동중국해 상공 진입했습니다. 한국 영공까지 40분 남았습니다. 40분. 객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루카스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참고 있었고 의료진은 지쳐 보였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전 제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엔 환자 기록이 빼곡했어요. 30분마다 업데이트한 상태 변화들이요. 그리고 전 깨달았어요. 이 기록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죠. 버티고 있는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관제사.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었죠.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요. 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발요. 제발 제가 틀렸기를요. 한국이 정말 준비돼 있기를요. 한국 영공 진입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에 객실 전체가 긴장했어요. 창밖으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죠.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천 관제탑이 말했어요. SK901 활주로 33 레프트 착륙 허가합니다. 바람은 북동풍 5노트, 시정 양호합니다. 착륙 후 유도로 브라보로 진입하세요. 응급팀이 대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귀가 먹먹해졌죠. 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활주로 옆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구급차, 소방차, 특수 의료 차량들이 완벽한 일렬로 배치돼 있었어요. 빨간색 회전등이 새벽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죠. 전 차량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5. 정말 구급차가 15대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더 많은 차량들이 보였죠. 지휘 차량, 의료 지원 차량, 심지어 헬기까지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에밀이 제 옆에 섰어요. 그도 창밖을 보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게 전부 우리를 위한 건가요?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하는 충격과 함께 기체가 흔들렸어요. 브레이크가 작동했고 속도가 줄었죠. 객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착륙했어요. 드디어 땅에 내렸어요. 기장이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응급의료팀이 탑승합니다. 좌석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어요. 그리고 딱 3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파란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얼굴엔 마스크를 쓰고 손엔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들은 뛰지 않았어요. 빠르게 걸었죠. 정확하고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응급의료팀입니다. 지금부터 환자 분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진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해주세요. 그들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객실을 훑었어요. 한 명이 환자를 확인하면 다른 한 명이 기록했죠.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1등급 환자 1번, 복부 출혈, 혈압 70대 40, 의식 저하. 1등급 환자 2번, 경추 손상, 호흡 곤란. 1등급 환자 3번, 대퇴골 골절, 지속 출혈.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았죠. 하지만 손은 빨랐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바이탈을 재고 태그를 붙이는데 환자 한 명당 30초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무전기로 외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1번 환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즉시 이송. 헬기 준비. 2번 환자, 인천세종병원 신경외과로 구급차 투입. 3번 환자,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로 구급차 투입. 헬기까지 동원한다고요? 전귀를 의심했어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헬기로 이송한다는 거예요?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에밀에게 다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인계받겠습니다. 에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들 상태는 보고받았습니다. 4시간 동안 잘 버텨주셨어요.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이 짧게 웃었어요.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루카스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저분부터 먼저 내려야 해요. 그가 1등석 쪽을 가리켰어요. 유럽의회 의원이었죠. 복부 출혈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유럽의회 의원이에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이라고요. 반드시 특별 대우를 해야 합니다. 한국 의료팀장이 루카스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죠.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분류는 의학적 중증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직위나 신분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선 2등급으로 분류되셨고 순서에 따라 이송됩니다. 말도 안 돼. 난 구호단체 간부예요. 이분은 의원이라고요. 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선생님,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방해하시면 강제로 제지하겠습니다. 뭐? 강제로? 당신이 감히? 루카스가 팀장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순간 2명의 공항 보안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루카스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환자 이송에 방해가 되고 계십니다. 손 치워. 루카스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그를 뒤쪽 좌석으로 데려갔죠. 그는 계속 소리쳤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의료팀은 흔들림 없이 일을 계속했어요. 들것이 들어왔어요. 1등급 환자들이 조심스럽게 옮겨졌죠. 목보호대, 산소 마스크, 수액 라인이 이송 중에도 유지됐습니다.
복부 출혈 환자가 들것에 실렸어요. 간호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곧 수술실 들어가요. 우리가 꼭 살려드릴게요. 환자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것이 객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딱 10초 만에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였죠. 전 창밖을 봤습니다. 헬기가 활주로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들것이 헬기로 옮겨지고 의료진이 함께 탑승했죠. 헬기 문이 닫혔고 곧바로 이륙했습니다. 착륙부터 헬기 이륙까지 걸린 시간이 7분이었어요. 7분. 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4시간을 날아온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7분 만에 환자를 헬기로 실어보낸다고요? 에밀이 제 옆에 섰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마야.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머지 환자들도 빠르게 이송됐습니다. 2등급 환자들은 구급차에 실렸어요. 한 대당 1명씩이었죠. 각 구급차마다 의사와 간호사가 동승했습니다. 3등급 경증 환자들도 별도 차량으로 이송됐어요. 아무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전 시계를 봤어요. 착륙 후 15분이 지났어요. 15명의 환자 전원이 이송 완료됐습니다. 객실이 텅 비었어요. 의료진과 승무원, 그리고 몇몇 승객만 남았죠. 루카스는 뒤쪽 좌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한국 의료팀장이 에밀에게 다가왔어요. 의사 선생님, 선생님도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이마 상처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요. 아, 전 괜찮습니다. 환자들이 중요하지. 선생님도 환자십니다. 저희를 따라오시죠. 팀장이 미소 지었어요. 강요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죠. 에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승객분도 무릎 부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함께 가시죠. 저는 괜찮으세요.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객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활주로엔 아직도 의료 차량들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은 출발한 뒤였습니다. 깜빡이는 회전등이 멀어지고 있었죠. 전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00km, 4시간 15분, 15명, 그리고 15분 만에 전원 이송. 이게 한국이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의심했던, 믿지 않았던 한국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전 틀렸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인천 세종병원 응급실은 조용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소란스럽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사람들은 바빴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뛰지 않았죠. 모든 게 정확했고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저를 검사실로 데려갔죠. 무릎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인대 손상이었죠. 이틀 정도 입원 관찰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였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입원이요? 저 괜찮은데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부기가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제 차트를 보더니 말했어요. 4시간 넘게 기내에서 고생하셨잖아요. 푹 쉬셔야 해요. 전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사실 온몸이 쑤셨거든요. 어깨도 아팠고 허리도 뻐근했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지니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알겠습니다. 병실로 안내됐어요. 사인실이었죠. 깨끗했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우린 살았구나.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박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죠.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울어도 돼요. 많이 놀라셨죠? 그녀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울음이 그치고 나서야 전 물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수술 중이거나 입원 중이세요? 상태는 모두 안정적이에요. 복부 출혈 환자는요? 헬기로 간 분이요. 박수진 간호사가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아주 대병원에서 응급수술 들어갔어요. 1시간 전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경추 손상 환자는요? 여기 우리 병원에 계세요. 신경외과에서 정밀 검사 중이고 오후에 수술 예정이에요. 다리 골절 환자는요? 가천대길병원이요. 정형외과 수술 대기 중이에요. 그녀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전 놀라서 물었습니다. 병원이 다른데 어떻게 다 알아요? 권역 외상센터끼리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요. 환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거든요. 실시간이요? 네. 수술 진행 상황, 바이탈 변화, 투약 내역까지 전부요. 그래야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전 할 말을 잃었어요. 병원끼리 데이터를 공유한다고요? 실시간으로요? 제가 그동안 평가했던 재난 시스템 중에 이런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병원마다 따로따로 움직였어요. 정보 공유는 팩스나 이메일로요. 느리고 부정확하고 끊기기 일쑤였죠. 놀라우시죠? 박수진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그러세요. 우린 이게 당연한데 외국에선 안 그런가 봐요. 네. 안 그래요. 전혀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더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죠. 전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부족하다고요? 이게요? 쉬세요. 저녁 때 회진 돌게요. 그녀가 나갔어요. 전 천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년 전 제가 썼던 보고서가 떠올랐죠. 한국 재난 시스템의 문제점들이요. 부처 간 협력 부족, 현장 인력 경험 부족, 서류 중심주의. 전부 틀렸어요. 협력은 완벽했어요. 관제탑, 병원, 구급대가 하나처럼 움직였죠. 현장 인력은 노련했어요. 15분 만에 15명을 이송했으니까요. 서류 중심이 아니었어요. 행동 중심이었죠. 말보다 실행이 먼저였습니다. 전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계 전 남자친구 한 명 때문에 나라 전체를 의심했어요. 필리핀 구호 현장 한 곳이 엉망이었다고 아시아 전체를 무시했죠. 개인을 보고 시스템을 판단했고 한 번의 경험으로 전체를 단정지었어요.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저녁 6시쯤이었어요. 박수진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복부 출혈 환자분 수술 성공했어요. 지금 회복실에 계세요. 전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네. 뇌출혈 부위 봉합했고 수혈도 잘 됐대요. 의식도 돌아왔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살았어요. 그분이 살았어요. 경추 손상 환자도 수술 잘 끝났어요. 신경 손상은 없었대요. 재활 치료받으면 회복 가능하답니다. 정말. 정말요? 네. 그리고 골절 환자분도 수술 성공했어요. 뼈 고정했고 감염 징후도 없대요. 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3명 다요. 1등급 환자 3명 모두 살았어요. 박수진 간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다행이죠? 네. 정말 다행이에요. 환자분도 잘 버텨주셨어요. 4시간 동안요. 그게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기가 준비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이. 사람들이. 전부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어요. 저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 일을 했을 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에겐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었죠. 환자가 오면 받고 치료하고 살리는 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건 불가능해요. 시스템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거나요. 그런데 한국은 했어요. 3,000km 떨어진 비행기를 받아서
15명을 살렸죠. 밤 11시였어요. 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병실 불을 켜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메일을 확인했죠. 스톡홀름 본부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사고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사한지 확인하는 메일이었죠. 전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사합니다.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숫자로요? 15분 이송, 4시간 비행, 사망자 0명. 아니요. 숫자만으론 부족해요. 전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환자를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봤어요. 효율이 아니라 생명을 우선했죠.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반복 가능한 설계예요. 훈련되고 준비되고 실행되는 시스템이죠.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알던 모든 게 틀렸어요. 이제 새로 배우겠습니다.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의사들이 수술하고 있고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고 누군가는 다음 비상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잠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전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다음에 또 재난이 온다면 전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가장 먼 곳이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요. 이틀 뒤 퇴원 날이었어요. 전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약간 불편했죠. 박수진 간호사가 제 짐을 들어줬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스톡홀름으로 돌아가야 해요. 보고서 써야 하거든요. 그래도 며칠 더 쉬다 가시지 그래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쉬었어요. 그리고 전 병원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배운 걸 빨리 전하고 싶어요. 세계가 알아야 하니까요. 복도 끝에서 에밀이 걸어왔어요. 그도 오늘 퇴원이었죠. 이마 상처는 거의 다 나았어요. 마야, 준비됐어요? 네. 우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에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이상해요. 겨우 사흘인데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어요. 전 평생 이 나라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로비로 나왔죠. 거기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어요. 복부 출혈 환자였습니다. 유럽의회 의원이요. 그의 옆엔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가 우릴 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에밀이 다가갔어요. 전 조금 뒤에 섰죠. 몸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한국 의사들 덕분이죠.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촉촉했죠. 그렇죠. 사실 비행기에서 정신을 잃기 직전에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VIP로 먼저 내려야 한다고 소리치는걸요. 루카스였어요. 전 기억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를 환자로 봤죠. 의원이 아니라요.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58년을 살면서 특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생명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전 숨을 삼켰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에밀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건강하세요. 유럽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도요. 우린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였죠. 차에 타기 전에 전 병원 건물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유리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죠. 저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죽을 뻔한 사람들이 다시 숨쉬게 됐죠. 그리고 저도 살아났습니다. 다른 의미로요. 제 편견이 죽었고 새로운 시선이 태어났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에밀이 물었어요. 마야,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거예요? 전 한참 생각했습니다. 진실을요? 진실? 네.
제가 틀렸다는 것,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요. 본부에서 믿을까요? 믿지 않으면 직접 보러 오라고 할 거예요. 에밀이 웃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이 공항을 처음 봤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사흘 전 새벽에 활주로에 내렸을 때요. 줄지어 서 있던 구급차들, 정확하게 움직이던 의료진들, 흔들림 없던 그 시스템이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 전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외형상 선진적이나 실질적 운영에서 부처 간 협력 부족, 현장 대응 인력의 경험 부족, 그리고 과도한 서류 중심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전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지워졌어요.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천 사례 재난 대응의 새로운 표준. 비행기에 올랐어요. 스톡홀름행이었죠.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륙 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국제뉴스 섹션에 작은 기사가 하나 있었죠. 태국발 스웨덴행 항공기 청천 난기류 사고, 인천 비상 착륙 후 전원 생존. 전원 생존. 그 네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15명이 다쳤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4시간을 날아갔지만 모두 살아남았죠. 3,000km가 멀지 않았어요. 준비된 곳은 멀어도 가까웠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점점 커지고 있었죠. 스톡홀름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사무실로 바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놀라며 맞아줬죠. 마야, 괜찮아. 사고 소식 들었어. 정말 무서웠겠다.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희망도 봤어요. 사흘 뒤 전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35페이지였어요. 숫자도 있었고 그래프도 있었고 사진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입니다. 재난 대응은 빠른 반응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시스템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어떤 특권보다 우선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서 작동하는 것을 세계에서도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재난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일주일 뒤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뤼셀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UN 재난 대응 컨퍼런스였어요. 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3년 전 날짜로 돌아갔죠.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 건가?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으론 책임을 회피하는? 전 그 아래 새로 썼습니다. 아니었다. 한 사람이 전체가 아니었다. 내 상처가 내 눈을 가렸다. 이제 제대로 본다. 한국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진다. 3,000km 떨어진 비행기까지도.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스톡홀름의 겨울 하늘이었어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어요. 전다음 출장 계획서를 열었습니다. 비상상황 대체 공항 항목이 있었죠. 첫 번째 줄에 썼습니다. ICN-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괄호 안에 작게 적었어요. 가장 먼 곳.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생명 앞에서 평등한 사회, 준비된 사람들이 만드는 기적. 그게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계시든 어떤 위기를 겪으시든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걸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